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색깔 있는 여자 인문학 살롱의 유혜선입니다. 삶이 막막할 때 그림을 보다 나를 채우는 그림 인문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이 막막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그렇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또 좀 행복했으면, 또 나의 삶은 좀 행복했으면, 그래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행복에 대한 접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니체의 짜라투스트르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간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세 번의 이렇게 세 가지의 변신을 하는데요. 니체의 어떤 세 번의 변신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설명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인간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 전체의 일생을 뭐 90년에서 100년을 두고 봤을 때, 첫 번째, 태어나서 한 30세까지는요 낙타의 정신으로, 낙타의 도덕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낙타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주어진 가치에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마치 노예가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그런 노예 도둑으로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30세가 지나서 한 60세까지는요 30세 이전에 자기가 배웠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도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사자의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왕국을 건립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그죠? 주변 사람들과 경쟁을 하기도 하고 또 성취하기도 하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낙타의 정신과 사자의 정신으로 사는 기간이 태어나서 한 60세까지라고 한다면, 60세는 어때요? 우리 인생의 한 바퀴를 돌아왔잖아요. 60세 이후에 나머지 삶, 90에서 100세까지, 이때는요 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래서 인생의 한 바퀴를 돌아와서 이제는 나 자신의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어린이와 같은 정신으로 이때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멍해와 짐에 좀 벗어나서 나 자신의 어떤 창조적인 도덕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60세까지는 노예 도둑으로 살든 뭐 사자의 정신으로 살든 모든 삶의 가치관이 나 아니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 가치에 쫓아서 사느라고 정신없이 삽니다. 어떤 게 행복인지 어떤 게 불행인지도 모르는 채, 나 자신이 뭐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정신없이 살기만 하죠. 나 자신의 삶의 존재 가치를 되돌아보면서 행불행을 가려보고 싶은 때가 60세 이후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60세 이후가 되면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막 열심히 막 사느라고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자리를 찾고 보니 나의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나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죠? 어떤 부분에 있어 존재감이 사라지냐면은 돈과 건강과 일, 또는 뭐 명예, 이런 거에 있어서 내 존재감이, 나의 역할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마냥 불행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이때까지 존재감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았다면 지금부터의 나의 삶은, 내 존재감의 삶은 내 내면에서 끌어내는 그런 힘이 있어야지만 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가치를 내 내면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근데 되돌아보면 나도 때로는 주목받는 인생이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래도 뭔가 대단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가는 그런 유명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내 인생 참 보람있게 살았다. 예. 이런 가치 있는 내 삶의 행복을 스스로 내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삶으로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의 마지막 예술가의 정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창의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당함과 의외성입니다. 비록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내 내면에서 나의 존재감을 당당하게 찾고, 그리고 의외성을 가지는 겁니다. 어머, 저분 젊었을 때 막 정신없이 일할 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런 면이 있었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멋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야? 우리 남편이 너무 그동안 몰랐는데 너무 멋있네? 의외성, 이런 의외성을 가져다 줄 때 굉장히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창의적으로 산다는 거, 창의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매력을 발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당당함과 의외성에서 의외성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만의 색깔, 자신만의 매력을 이렇게 찾아서 내보일 수 있을 때 그 당당함이 더욱더 돋보이는 겁니다. 이 당당함과 의외성을 가질 때 우리 나머지 중년 이후의 노년의 삶도 행복하게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기스트 로덴과 까미유 크로델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까미유 크로델의 작품이죠, 그죠? 중년이라는 작품입니다. 저는 이 중년이라는 작품을 보면은요, 이 매달려 있는 이 여인의 마치 까미유 크로델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는 사랑, 오기스트 로댕이 자기 전 부인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떠나가는데 이 까미유 크로델은 막 온몸을 다해서 매달립니다. 혹시 우리 중년의 삶이 내가 니네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니네들 키울 때 어떻게 했는데 니네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매달리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전혀 내 자신이 준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뭐 여러분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죠? 이 까미유 크로델 입장에서 볼 때는 비록 남자가 아니더라도 이 천재적인 어떤 조각가로서의 예술적인 재능이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 예술 작품을 남기면서 자유롭게 또 다른 생을 꿈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귀중한 예술적 가치, 이런 거는 되돌아보지도 않고 오로지 한 남자의 사랑에만 매달려가는 이 정말 그 아슬아슬하고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약간 비참하기도 하고 서글픈 이 중년의 삶을 혹시나 여러분들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볼 것인가, 그죠? 어떻게 내 존재감이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의외로 보일 수 있도록 나만의 가치를 알아볼 것인가 해서 저는 니체의 예술지상주의라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니체는 언어가 끝나면 그 다음이 예술이다. 이 언어라는 것은요, 지극히 이성적인 거예요. 이성적인 분야, 우리가 이때까지 태어나면서 60세까지 정말 이성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이성적인 사회 구조, 어떤 그 경험, 그죠? 이성적인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과 글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내 의사를 전달을 하고 소통을 하고 글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지식을 습득을 하고 나의 내면적 가치를 충족시키고 또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다면, 이제는 60세가 되면은요, 그런 어떤 이성적인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조금씩 내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노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성적인 어떤 그 두께에서 벗어나서 차츰 나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봤을 때 온전히 내 가슴에 남아있는 이 감정만이 오로지 나인 것입니다. 그죠? 그럼 이 나의 감정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림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아주 멋진 노래를 들었을 때, 아주 멋진 시를 한 편 엎조리거나 또 시를 들었을 때 내 가슴이 울렁거리게 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겁니다. 와, 나한테도 이런 뭉클함이 있었던 거야. 그것이 여러분 자신인 거죠. 거기에는 정답이 없어요. 우리 이성적인 어떤 시스템에서는 정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그 정답, 기준, 그런 거에 원칙, 그런 거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음악을 듣고 그림을 보고 감상을 하고 시를 읊조릴 때 그러던 정답을 보고 우리가 듣지는 않잖아요. 그러죠?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내 가슴에 와닿아서 꽂히는 그 감정,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인 것이죠. 이거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영화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중국의 마오쩌둥 시절에, 모태동 시절에 문화혁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한 체제가 바뀔 때 일어나는 혁명인데 이때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저항을 하게 되죠. 이 공리의 남편은 교수였는데요. 예, 혁명 반동 분자로 해가지고 체포가 됩니다. 그랬을 때 도망을 나왔어요. 도망을 나와서 집에 갔는데 공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딸을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문 밑에다가 5일날 여기서 만나자 하는 편지를 남기고 갔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공리한테 전달되기 전에 딸이 먼저 발견을 하게 되고 이 딸이 이거를 공안에다가 바로 고발을 해버립니다. 반동분자로. 우리 아버지가 반동분자다. 공리가 여기에 남편을 만나러 갔을 때 보는 앞에서 남편이 먼저 도착한 공안 그 요원들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다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전혀 과거를 기억을 못하는 거죠. 남편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나 잘 있고 어떻게 지내느냐 이렇게 매일매일 편지를 보내는데 차곡차곡 쌓여지는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놔두지만 전혀 기억을 못해요. 혁명이 끝나고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서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5일이라는 것을 5일날 내가 역을 통해서 나가겠다라는 마지막 편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건 알아본 거죠. 그래서 피켓을 들고 5일날 마중을 나갑니다. 남편이 나왔는데도 남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안 왔네. 그러면서 남편 옆으로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달에도 또 5일날 마중을 나갑니다. 그 다음 달에도 또 마중을 나갑니다. 남편이 너무나 기가 차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함께 5일날마다 역전에 가서 티켓을 들고 기다리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 아내의 기억을 되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를 온갖 방법을 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보냈던 편지를 막 읽어주기도 하고요. 기억이 되돌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지만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5일날 여기서 되돌아오는 그 부인이 돌아오는 시점에 그 젊은 신혼 시절에 아내한테 들려주었던 피아노곡을 막 이렇게 칩니다. 근데 그 피아노 소리를 듣고 공리가 남편이 왔다는 것을 알아봅니다. 남편이 왔구나 이제. 그죠? 그 많은 편지들, 그 많은 기억들을 다 동원해도 알아보지 못하던 이 그 공리가 남편이 치는 피아노 소리에 그게 이제 기억이 돼 있었던 거죠. 그 기억, 그 리듬을 떠올리면서 남편이 돌아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예술은 이런 이성적인 어떤 것보다 훨씬 깊고 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볼 것인가. 이성적인 체제에서 잃어버렸던 그런 가치들을 내 내면에 있는 감성을 통해서 발견하고 발현할 수 있는 그래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니체의 인생 행복 3종 세트 어떻게 하면은 인생이 한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니체 철학 3종 세트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데요. 첫 번째, 위버맨시 초인정신으로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위버맨시가 독일어이기 때문에 좀 어렵기는 한데요. 초인으로 살아라, 초인정신으로 살아라. 이 초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대단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이런 뭐 슈퍼맨이라든지 뭐 이런 오버맨이라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이런 능력을 발견하고 something beyond oneself 그 다음에 going beyond oneself 조금씩 나아지는 이런 어떤 그 초인. 그러니까 초인이라는 것은 상대의 가치의 기준이 상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치의 기준이 내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매 순간 열심히 살아라. 끊임없이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내면에 숨어있는 다양한 가치를 찾아서 노력하는 자율적인 개인이 되라. 이것이 초인으로 사는 삶의 정신입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겠죠. 그죠?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리 까미어 그릇들이 자기가 얼마나 천재적인 예술적 기질이 있는 거를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되살려서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걸 내려다보지 않고 오직 남자한테 매달려서 결국은 불행한 삶으로 살다가는 이런 그 삶을 살지 말자라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메멘토 모모리,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우리 대우주 만상의 원리는 영원하게 돌고 도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의 전생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또는 내가 이 생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은 이후에 나중에
이 저성에서는 어떤 또 삶으로 태어날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이 생의 삶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유한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으로서의 유한한 삶을 사는 그 순간만큼은 매 순간마다 충실하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 죽는다는 것은 숙명이다. 죽음 이의 삶은 또 다른 삶을 살겠지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 순간만큼은 매번 매 순간 매 찰나 충실하게 살아라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면은요 굉장히 겸손해지고 열심히 살게 돼요. 세 번째 아니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은 준비된 죽음에 불과하다. 그죠?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적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잘 죽는 것입니다. Die gracefully. 우아하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죽을 때 너무나 미련도 많고 여한도 많고 후회도 많고 이래서 절대 graceful die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매 순간 잘 살아야 된다. Live creative. 매 순간마다 창의적으로 열심히 살아야지만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여한이 없이 나 이제 가노라 하고 이렇게 우아하게 죽을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아하게 죽기 위해서 열심히 매 순간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로파티, 세 번째 아모로파티죠. 그죠? 자신의 주어진 운명을 긍정하면서 적극적으로 살아라. 매 순간 열심히 살아라. 매 순간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아모로파티. 이게 이제 니체가 주는 우리들에게 메시지잖아요. 그죠? 근데 뭐 내가 내 삶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평범한데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이 삶을 이렇게 살아왔다는 그 자체가 나는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장석주의 대추 하나.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생을 살아왔든 정말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그죠? 저게 저절로 풀고 진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그죠?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랑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여러분들 어떤 파란만장한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그 모습이 그냥 그 모습일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이겨내고 그죠? 저게 저 혼자 둥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소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그죠?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들어지는 것일 게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이 모습이 그냥 저절로 된 게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과 인내와 정말 가슴 치는 그런 어떤 가슴 저름이 있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삶이 있고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다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행복의 기준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 내면에서 끌어올리면서 나의 존재감을 느끼면서 당당하고 우회성 있게 나의 매력을 발산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열심히 삽시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